안녕하세요. 김우현입니다. 여러분하고 목소리로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빨리 어, 좋아져서 여러분하고 직접 대면하여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PCB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PCB 프로세스, PCB 설계 과정, 생산 과정,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목차입니다. 오늘 배우게 될 것은 개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PCB의 종류 그리고 PCB의 제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PCB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CB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PCB라고 하면은요, Printed Circuit Board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색깔을 바꿔놨는데, 이 앞 글자, 세 글자를 붙여서 PCB 줄임말로 PCB라고 합니다. 한글로 번역을 하자면 인쇄회로 기판이라고 할 수 있죠.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이런 초록색의 PCB 기판들이 보편적이고요. 색깔은 디자이너의 그 취향에 따라 또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색깔은 다양한 색깔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깔은 초록색이죠. 눈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색깔로 초록색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검정색이 쓰이는 경우도 있고요. 하얀색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빨간색이라든지 파란색이라든지 노란색 이런 여러 가지 색깔의 PCB도 여러분들이 생활 주변에서 접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전자제품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PCB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사전적인 용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을 보시면 인쇄 회로 기판, 제가 아까 보셨던 부분들이죠. 프린티드 서킷 보드라고 되어 있고요. 뜻을 보자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집적 회로, 저항기 또는 스위치 등의 전기적 부품들이 납땜이 되는 얇은 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전자제품들 가장 가까운 것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있겠죠. 스마트폰에도 PCB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되는 드론은 당연히 전자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PCB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컴퓨터 모니터도 있고 컴퓨터 키보드도 있고 마우스도 있고요. 이런 모든 전자 제품들에는 인쇄회로 기판이라는 PCB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계하고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죠. 만약에 PCB가 없다면 전자회로를 조립하려면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선들을 연결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PCB가 되겠죠. 자, 좌측 상단에 보시는 그림은 PCB를 절반을 자른 겁니다. 절반을 잘라서 그 단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단면을 보시면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구리입니다. 구리는 전기적인 도통이 아주 잘 되는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전기를 흘릴 수 있는,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이런 배선 부분, 구리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해주는 부분이 되겠죠. 절연체, 전류의 흐름을 어, 막아주는 부분, 그런 부분이 절연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절연체가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연체와 도체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PCB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는 그림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도 이 단면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요거 그림을 보시면 보여주고 있죠. 지금 여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주황색에 가까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카퍼입니다. 구리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요 부분이 바로 이제 절연체 부분이 되겠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이제 더블 레이어가 되겠죠. 양면 기판이 되겠는데요. 이 양면 기판은 구리가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윗면과 아랫면 두 개의 구리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절연체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 절연체를 도통할 수 있는 이런 구멍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아홀이라고 합니다. 스로홀이라고도 하고요. 비아홀 또는
스로우 패드 이런 용어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비하가 있죠. 요 그림은 다층입니다. 구리층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층 기판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4층 기판. 역시 4층 기판에도 이런 식으로 비하홀이 있어서 층과 층 간을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2층과 2층, 3층, 4층 모든 층이 다 하나의 비하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아주 많은 층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L1, 2, 3, 4 뭐 이렇게 해서 여기 타입이 써 있습니다. 시그널 또는 뭐 플랜 뭐 이렇게 써 있죠. 네, 요것은 지금 신호층, 구리층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구리층의 종류가 시그널로 이루어지는 층이냐 또는 어, 플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층이냐 그 두 가지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요거는 구리층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쪽은 이제 구리층 사이사이마다 절연층이 있습니다. 그 절연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절연층이 프리프레그 층이냐 또는 코어 층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프리프레그와 코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비아홀이라는 관통홀이 이렇게 쭉 뚫려 있는데요. 이 관통홀이 첫 번째 층에서부터 마지막 층까지 모두 뚫려 있는 이런 홀을 스로우 홀, 완전히 관통했다. 스로우라고 하죠. 그래서 스로우 홀로 뚫려 있는 비하가 있는 거고요. 또는 원하는 층과 층을 뚫어주는 이런 비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구간만 통과하는 층이기 때문에 가려져 있죠. 밑에서 보면 안 보인다든지 또는 위에서 봐서 보이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숨겨져 있는 비하이기 때문에 버리드 비하 또는 블라인드 비하라고 합니다. 네. PCB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절연체의 재질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절연체의 재질이 다양합니다. 절연체의 재질 중에서 에폭시, FR4라고도 합니다. 에폭시 재질의 PCB가 있고요. 페놀이라는 재질의 PCB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프론이라는 재질의 PCB가 있고요. 폴리이미드, 요즘에 작년이죠. 작년에 한일 무역 분쟁에서 일본이 수출 금지한 품목 중에 하나인 폴리이미드 재질의 절연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라믹,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PCB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에폭시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FR4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PCB가 바로 에폭시 형태의 PCB입니다. 이런 형태의 초록색 PCB, 말씀드렸듯이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여러 가지 색깔의 코팅을 입혀서 PCB 색깔을 바꿀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절연체 재질이 에폭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만들어지는 PCB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험 실습할 때 사용하던 PCB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형태죠. 약간 베이지색 모양의 PCB가 있는데 이게 바로 패널 PCB입니다. 패널 PCB는 여러분들이 만져봐서 아시겠지만 쉽게 부러집니다. 열에도 약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립을 하시다가 납땜을 하다가 또는 실험 실습에서 납땜 과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때 인두기를 갖다 대면 쉽게 기판이 타버립니다. 열에 약하다는 증거죠. 또는 인두기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랜드, 이 동박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열에 상당히 취약한 형태의 PCB를 말합니다. 패널 PCB. 재질이 패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환경 오염 물질로도 규제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요즘에는 많이 쓰이진 않지만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저렴한 제품의 기판이라든지 또는 대량 생산하는 그런 제품에는 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중국산 저가 제품들도 이런 패널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값싼 라디오라든지 또는 값싼 리모컨 이런 부분들에는 필수적으로 패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고가 PCB 중에 한 가지인데요. 바로 테프론이라는 PCB입니다. 미국의 듀폰이라는 회사, 유명한 화학 회사죠. 이 듀폰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물질인데요. 이 테프론이라는 재질의 PCB도 있습니다. 절연체가 테프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테프론의 특징은 색깔이 약간 뭐 갈색이라든지 회색을 띠고 있는데요. 이 테프론의 재질의 특성은 유전율이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유전율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한데
전파의 특성이 좋다라고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파의 특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고주파 통신, 주로 위성통신이라든지 또는 4GHz 이상의 고주파 대역의 통신을 할 때 이런 PCB로 제품 설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안테나 기지국 같은 것들, 핸드폰 기지국이라든지 이런 위성통신 기지국 이런 쪽에는 전파의 주파수가 상당히 높은데, 이러한 높은 주파수의 신호 전송을 할 때 신호의 감쇄가 가장 적은 그런 재질의 PCB를 쓰기 위해서 유전율이 적은 이런 특수 PCB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PCB 패턴의 모양도 상당히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전파의 특성을 고려해서 상당히 패턴의 모양 하나하나도 신경 써서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재질은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볼 수 없는 제품이지만 쓰이고 있다. 뭐 군사용 목적의 뭐 레이더 쪽에서도 쓰이고 있는 그런 PCB가 되겠죠.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네, 그 다음에 폴리이미드 필름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이게 폴리이미드 필름을 두루마리 형태로 말아 놓은 건데요. 이 필름을 이용해서 절연체로서 이렇게 PCB를 만드는 거죠. 네, 이런 형태의 PCB. 필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상당히 잘 휘어집니다. 그래서 잘 휘어진다 라고 해서 플렉서블 PCB라고도 불리웁니다. 플렉서블, 휘어지는 그런 PCB가 되겠죠. 그래서 플렉서블 PCB의 줄임말로 FPCB라고 합니다. FPCB. 네, 그래서 폴리이미드 필름에다가 구리를 접합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회로를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PCB 위에 부품까지도 실장해서 실제로 얹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적으로 많이 휘어지는 제품들, 가령 뭐 어떤 공작 기계에 휘어지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 잉크젯 프린터에서 잉크젯 헤드의 노즐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예, 움직이는 노즐에 전원을 공급하거나 신호를 전달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케이블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케이블은 굵기가 크고 굵고 또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FPCB로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잉크젯 프린터 한번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런 폴리이미드로 만들어진 FPCB를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기구적으로 복잡한 형태의 제품들에도 이런 FPCB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세라믹 PCB입니다. 세라믹 PCB. 이것도 역시 유전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통신 쪽에도 많이 쓰일 수 있는데, 통신 쪽보다는 얘는 열에 상당히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라믹. 여러분들 어, 자기로 만들어진 그릇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그릇 같은 경우에 내열로서 뜨거운 뭐 어떤 물질을 담아도 상당히 깨지지 않고 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열에 강하죠. 마찬가지로 열의 가장 우수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주로 고열의 제품을 설계를 한다든지, 또는 고열이면서 주파수 성질이 좀 높은 것들, 이런 것들은 세라믹 재질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단점이 있어요. 세라믹이라는 재질, 여러분들 그 사기 그릇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릴로 사기 그릇에 구멍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라믹 PCB는 구멍을 뚫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라믹 재질을 굽기 전 재질은 물렁물렁한 찰흙 같은 그런 재질이겠죠. 그래서 굽기 전에 미리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미리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굽는 그런 형태를 이용을 하는데, 또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구리를 도포합니다. 이 구리를 도포하면 굽게 되면 도포된 구리가 굽기 전에 도포를 하는데, 구워지면서 구리가 도포된 부분과 도포되지 않은 부분의 수축이 달라집니다. 굽게 되면 이 세라믹 재질이 한 10% 이상 수축이 되는데, 그때 구리가 도포된 부분과 도포되지 않은 부분이 수축률이 다르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 미리 그런 수축률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라믹 형태의 PCB는 설계 노하우가 상당히 필요하고, 국내에서 제작할 수 있는 업체도 한정적이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재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전원체의 재질로 분류하기보다는 특수 목적으로 좀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메탈 PCB입니다. 메탈 PCB는 보시는 것처럼 구리를 미리 구리판이 있고 구리층이 있고, 그 다음에 절연층은 별도의 뭐 FR4라든지
기타 뭐 다른 재질의 절연체를 갖다 놓고 그 절연체 밑에다가 알루미늄 레이어를 하나 더 두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이게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되겠죠. PCB에서 발생되는 모든 열들이 이 알루미늄을 통해서 방열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PCB 기판에다가 방열판을 하나 붙여놓은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발열에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열을 쉽게 배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PCB는 주로 요즘에 자동차들 보면 LED로 만들어져 있는 헤드라이트 이런 데는 열이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열로 인해서 소자들이 반도체 소자가 망가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발열을 시켜준 거죠. 열을 밖으로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알루미늄 레이어를 추가한 메탈 PCB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LED 전구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LED 전구 중에서도 강력한 빛을 내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전구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브레이크 등에 들어가 있는 LED는 이런 메탈 PCB까지 쓰지는 않죠. 열이 그렇게 많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영어로 된 자료인데 PCB 제조 공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한번 참고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두 부분에 기판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면 기판 그리고 양면 기판에 대한 설명이죠. 단면 기판은 한쪽 면에만 구리층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구리층을 여기서는 카퍼 호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연층은 여기서 이제 라미네이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양면 기판인 경우에는 더블 사이드 양쪽 면으로 구리층이 존재하는 그런 형태의 기판을 말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다층 기판입니다. 멀티레이어 기판이 되겠죠. 자, 다층 기판인 경우에는 층이 여러 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너 레이어가 존재하는데요. 이것은 내층을 말합니다. 내부에 있는 구리층을 이너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너 레이어에 있는 코어라는 재질이 있습니다. 코어라는 재질 그리고 라미네이트라는 재질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구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코어라는 재질은 일단 한번 1차적인 열이 가해진 절연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물결 무늬 표시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이 코어 재질은 두께의 변화가 없습니다. 열이 한번 가해져 있는 그런 형태의 절연체를 말하는 거고요. 이 라미네이트라는 것은 프리프레그라고도 하는데요. 열이 가해지지 않은 순수한 형태의 절연 필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열이 가해지게 되면 이게 녹아서 이 사이에 접착 형태로 이루어지는 형태 이것을 라미네이트 또는 프리프레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는 카퍼 호일이라는 재질의 구리 층이 존재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번 과정은 다층기판을 제작하는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료가 영문 자료이기 때문에 인치 단위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밀리미터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일단 1차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사전 기판이 있습니다. 이 기판은 카퍼 휠 양쪽으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 코어 재질이 이렇게 있습니다. 절연체 코어 재질 여기 들어가 있는 PCB가 있겠죠. 자, 이 PCB 위에 일단 1차적으로 레지스트 코팅을 해줍니다. 드라이필름 레지스트 코팅. 이 레지스트 코팅이 바로 감광 물질을 레지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광 물질을 여기다가 발라주게 됩니다. 이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감광 물질은 빛을 닿으면 성질이 변하는 그런 성질의 감광 물질이 있습니다. 감광 물질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빛을 받은 부분이 반응하는 물질이 있고요. 빛을 받지 않은 물질이 반응하는 그런 두 가지 형태의 감광 물질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용하게 되는 CAD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설계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구리선들, 배선들을 쭉 뽑게 되는데요. 이 CAD에서 작업한 내용을 필름 데이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필름 데이터로 만들기 위해서 CAD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거버 파일이라는 것으로 제작을 하게 되겠죠. 이 거버 파일은 실제로 필름을 제작하기 위한 파일이고요. 레이저 포토 플로터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필름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필름을 제작하게 되면 각 층별로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내층의 시그널 레이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층의 그라운드 레이어, 그 다음에 표면층에 있는 시그널 레이어, 이렇게 세 개 층에 대한 필름 데이터를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내층의 그라운드 레이어라는 것은 이건 플랜 데이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플랜이라는 것은 차후에 용어라는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층 필름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까 바깥층하고 내층에 보시면 색깔이 약간 좀 다르죠? 동그라미 부분이 여기에서는 하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는 검정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네거티브 이미지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검정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포지티브 이미지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실제로 포토 감광 물질이 이 이미지 형태에 어떤 형태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맞는 감광 물질을 발라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필름을 올리게 됩니다. 아까 미리 준비되어 있던 PCB 기판 위에 감광 물질을 발라둔 파란색의 감광 물질을 발라둔 재질을 준비를 해 놓고 이 위에 필름을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빛을 조사를 해줍니다. 빛을 조사를 해주면 필름으로 인해서 빛이 투영되지 않는 부위가 있을 것이고요. 빛이 투영되는 부위가 있을 겁니다. 그 두 개의 차이 부분에 의해서 이 감각 물질의 특성이 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빛이 투여된 물질을 실제로 현상에게 집어넣게 되면 이 레지스트 부분이 빛을 받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사라지고요. 빛을 받은 부분은 좀 더 굳어져서 표면에 이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형태의 이 부분이 이제 그 도선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 도선된 부분을 실제로 이제 염화 제2처리라는 용액에 담가서 애칭 작업을 해줍니다. 애칭, 부식을 시켜주는 부분이 되겠죠. 강제적으로 부식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부식을 시킬 때 이 감각 물질이 발려져 있는 부분은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식이 안 되고 감각 물질이 떨어져 나간 부분은 실제로 부식이 돼서 절연체가 이렇게 드러나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감각 물질은 깨끗하게 클린 작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레지스트를 벗겨내는 이런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겠죠.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그 노광기 검사 장비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코팅 작업을 좀 진행을 해줍니다. 표면이 산화되지 않도록 산화 방지 코팅을 진행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층 기판에 대한 제작 공정입니다. 다층 기판은 실제로 아까 보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개의 층을 겹쳐서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라미네이팅 부분이 프리프레그라고 말씀드렸죠. 프리프레그라는 층이 하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코어라는 사전에 열이 한번 가해졌던 그런 층이 있습니다. 프리프레그, 그 다음에 카퍼 호일. 자, 여기서 이제 그 두께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단위가 이제 온스라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온스는 이제 그 무게 단위인데요. 이 1온스를 1 스퀘어로 이렇게 펼쳤을 때, 1 스퀘어 푸트로 펼쳤을 때, 실제로 두께가 얼마나 되느냐, 그 두께를 말합니다. 그 두께가 1.34 밀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밀스라는 단위는 여기에 있는 이 인치 단위, 따옴표 두 개죠. 이 인치 단위의 1000분의 1이 바로 밀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0.00134 인치가 바로 1.34 밀스가 되겠죠. 밀스 단위입니다. 자, 그래서 0.00134 요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가 밀리미터로 계산을 해보시면 대략 0.035mm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0.035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수치일 것 같습니다. 1온스는 0.035mm다. 이렇게 됩니다. 자, 프리프레그 재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프리프레그 재질은 아까 재질에 따른 분류를 설명을 드릴 때 에폭시를 이용한 재질이 FR4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프리프레그 재질은 녹는 것을 감안해서 멜트, 녹는 부분이 감안돼서 사용자가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절연체입니다.
자, 여기 부분이 PCB 단면이고요. 프리프레그 재질이 있고 코어 재질이 있습니다. 프리프레그는 녹을 수 있는 재질이기 때문에 실제로 핫프레스라는 빨간색으로 화살표가 있는데요. 뜨거운 열을 가하면서 압력을 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멜트, 녹으면서 실제 회로 사이사이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두께가 약간 변화가 되겠죠. 네, 그 다음 드릴 공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닫힌 기판을 이렇게 눌렀을 때 실제로 내부에서 생성되어 있던 회로가 있을 겁니다. 도선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구리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고 구리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리가 있는 부분은 노출이 되겠죠. 예, 바깥으로 노출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실제로 도금 공정으로 도금을 해주게 됩니다. 일단 도금을 하게 되면 이 노출된 면이 실제로 도금되는 공정에서 실제로 닿게 돼서 실제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도금을 이용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자, 도금을 하게 되는데 도금을 할 때 일단 1차적으로 화학 도금을 먼저 해줍니다. 전기 도금과 화학 도금 두 가지 도금 공정이 있는데 화학 도금을 먼저 하는 이유는 전기 도금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성질, 즉 구리나 또는 뭐 금 또는 금속 이런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재질에만 전기 도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가 흐르지 않는 절연체 표면은 도금을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전기 도금을 하기 전에 화학 도금을 먼저 해줍니다. 화학 도금을 하게 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 부분도 이렇게 도금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 도금은 두께가 상당히 좀 얇습니다. 높은 두꺼운 도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일단 먼저 도금을 하고 그 다음에 전기 도금을 2차적으로 해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레지스트 코팅을 다시 한번 해줍니다. 절연 필름을 절연 감광액을 다시 한번 발라주는 거죠. 발라주고 다시 노광을 시켜주고요. 노광을 시켜주면 노광된 부분이 남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카퍼를 더 두껍게 도금을 시켜줍니다. 도금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카퍼가 더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는 감광 물질이 발려져서 노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은 노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부분이었던 부분이 배선이 더 두껍게 노출이 되고 비아홀도 내부가 좀 더 두껍게 코팅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을 전기 도금이라고 합니다. 다음 공정은 주석으로 도금을 시켜줍니다. 주석 코팅을 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회색 부분이 주석으로 도금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 주석으로 도금을 한 다음에 파란색의 레지스트 부분을 제거를 해줍니다. 레지스트 부분을 클린업을 시켜주고요. 다음으로 에칭 작업을 해줍니다. 에칭 작업을 하게 되면 레지스트가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로 부식이 돼서 없어져 버리겠죠. 그리고 주석으로 도금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석 도금된 부분을 제거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표면을 깨끗하게 클린업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솔더 마스크를 도포해 줍니다. 자, 솔더 마스크가 바로 초록색으로 도포가 된 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첫 부분에 설명을 드렸던 PCB 기판의 색깔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초록색의 솔더 마스크를 도포해 줌으로써 실제로 기판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솔더 마스크 색깔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검정색으로 하면 검정색 PCB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빨간색으로 하거나 또는 노란색 여러 가지 원하는 색깔로 PCB 색깔을 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솔더 마스크 색깔을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솔더 마스크는 전체적으로 다 도포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보호하려고 하는 부분만 도포를 해주고요. 실제로 부품이 삽입돼서 납땜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은 도포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도포를 해버리면 납땜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해서 실제로 PCB 제조 공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외국 자료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네, PCB 제작 과정의 정리입니다. 자, 지금 요 그 그림 순서 플로우 차트 플로우에는 실제로 6층 기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왼쪽 상단에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색깔상으로 노란색은 절연체 코어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색깔이 약간 그 회색이 보이는데요. 이 회색이 구리의 색깔입니다. 구리. 실제로 요게 원판 형태의 PCB입니다. 원판 형태의 PCB를 공장으로 갖고 와서 표면 세척을 합니다. 표면 세척을 하고 아까 보셨던 감각 물질을 발라서 그리고 어, 그 필름 플로터로 만들어진 필름을 이 위에 올려서 노광을 하고 노광을 한 다음에 그 노광된 걸 이용해서 에칭을 합니다. 에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원하는 부위에 배선만 회로가 형성되어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내층 그 PCB 코어를 가지고 표면 라미네이팅 작업을 해줍니다. 이 라미네이팅 필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간 파란색 비슷한 색깔로 나와 있죠. 라미네이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다시 구리 표면을 올렸습니다. 구리 회색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카퍼와 이너보드가 있습니다. 카퍼와 이너보드. 여기에 보시면 카퍼, 이너보드. 그 다음에 PP라는 재질이 아까 여기 약간 파란색빛 나는 색깔이죠. 이 색깔이 프리프레그의 줄임말입니다. PP, 프리프레그. 그리고 카퍼. 다시 위에 카퍼가 되겠죠. 그래서 카퍼, 이너보드, 프리프레그, 카퍼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 적층을 하게 되겠죠. 적층을 한 다음에 이것을 열을 가해서 녹이게 되면 이 물질이 녹아서 회로 사이사이로 이렇게 스며듭니다. 스며들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드릴 공정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지게 되겠죠. 구멍을 뚫면 구멍 뚫린 부분이 검정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구멍이 뚫려서 없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실제로 이제 도금을 해주게 됩니다. 도금을 해주게 되면 여기 검정색 부분 안쪽으로 약간 회색이 이렇게 들어간 게 보시겠죠? 네, 도금을 해서 그 부분이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이 위에 다시 감광 물질을 바릅니다. 감광 레지스트리 용액을 도포를 해서 레지스트리를 도포하고 다시 필름을 얹고 노광을 하고 에칭을 하고 이러한 공정을 이용하면 이렇게 또 회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회로 이렇게 만들어진 회로가 이루어져 있겠죠. 이 상태 그대로 다시 또 프리프레그를 얹고 카퍼를 얹어줍니다. 프리프레그 카퍼. 그리고 다시 또 열로 핫프레스로 눌러주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던 이 프리프레그가 녹아서 요 사이사이에 스며들게 됩니다. 프리프레그 용액이 약간 녹을 수 있는 재질이니까요. 이렇게 된 다음에 드릴링 작업을 해주면 다시 드릴링 작업을 해주면 검정색으로 이렇게 구멍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검정색 드릴이 뚫려진 상태로 이 상태로 다시 또 한번 레이저 드릴 작업을 해줍니다. 일반 드릴 작업은 기계적인 드릴링 작업이고요. 레이저 드릴은 레이저 빛을 이용해서 원하는 층까지만 녹여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아래까지 이렇게 녹여냅니다. 녹여내면 여기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층에 구리가 보이겠죠. 노출이 됩니다.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구리가 노출되는 이 층까지만 레이저의 출력을 조정해서 녹여내는 부분이 되겠죠. 레이저 드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드릴로 구멍을 낸 다음에 두 가지 드릴 공정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을 다시 한번 도금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면이 도금으로 이루어지고 레이저 홀도 이렇게 도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된 다음에 이 위에 솔더 마스크를 도포하고 실제로 이 위에 실크 스크린 인쇄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PCB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PCB 제작에 사용되는 장비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작 장비 중에서 PCB 표면에 감각 물질을 코팅해주는 장비입니다. 바로 레지스트리 코팅 장비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장비는 PCB 원판에 투명한 형태의 감광 필름을 도포를 시켜줍니다. 압착을 시켜서 PCB 표면에 감광 필름을 도포시켜주고 빛을 받게 되면 그 필름이 색상이 변해서 회로가 인쇄되는 이런 형태로 필름을 코팅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코팅 작업만 진행하는 장비가 되겠죠. 네, 다음 장비는 빛을 원하는 부위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필름을 제작하는 장비입니다. 아까 보셨던 장비는 PCB 표면에 감광 필름을 도포한 거고요. 지금은 그 사이에 들어가는 이미지의 형태를 사전에 인쇄시켜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포토 플로터라고 하는데요. 플로터라는 장비는 기본적으로
펜 플로터 또는 포토 플로터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플로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XY 축을 기준으로 움직이면서 원하는 형태의 그림을 그리는 이런 장비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3D 프린터를 떠올리시면 이해 가시기가 쉬울 겁니다. 3D 프린터처럼 XY축으로 움직이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바로 포토 플로터의 외관 모습이고요.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은 포토 플로터의 내부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 구조의 그 상단 부분에는 라이트 소스가 있습니다. 빛을 켜주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렌즈를 이용해서 빛을 모아주고요. 그 다음에 어퍼처 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어퍼처 휠을 이용해서 빛의 모양 또는 사이즈를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어퍼처 휠은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의 크기가 24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구조가 모양의 제한성 때문에 이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이 부분이 전부 다 레이저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레이저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 어퍼처의 모양은 현재로서는 9999개까지 아주 많은 숫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빛을 온 오프 시킬 수 있는 셔터가 있는데요. 이 라이트 소스의 광원 자체가 전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라멘트의 예열과 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빠르게 온 오프 할 수가 없으니까 셔터를 이용해서 빛을 켜거나 끄는 작업들을 빠르게 진행하게 되겠죠. 마지막에는 다시 렌즈를 이용해서 필름에 원하는 형태의 모양을 매치게 해줍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필름은 XY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어서요. 이 테이블이 움직이면서 그림이 그려지는 이런 형태로 됩니다. 자, 이 포토 플로터가 사용하는 실제 파일 포맷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통 이제 거버라는 이름으로 쓰는데요. 실제 거버라는 이름은 어떤 회사의 이름이고요. 이 회사의 이름을 쓰기보다는 실제 정확한 표준 명칭으로 부르는 게 좋습니다. 표준 명칭은 RS274D라는 명칭입니다. 이 RS274D는 IEEE라는 미국 전기안전협회에서 만들어진 규칙인데 이 버전보다 좀 더 상위 버전이 바로 X 버전입니다. 그래서 RS274D와 RS274X 두 가지 버전의 거버 포맷이 존재합니다. 자, 이 파일을 필름으로 출력하는 장비가 바로 포토 플로터가 되겠죠. 다음 장비는 노광기입니다. 앞선 두 가지 장비에서 만들어진 결과물. 첫 번째는 필름이 되겠죠. 필름이 코팅된 PCB, 레지스트리 필름이 코팅된 PCB와 그 다음에 포토플로터에서 만들어진 필름, 그 두 개의 형태의 결과물을 겹쳐 놓고 보시는 것 같이 광원이 있는 이 노광기 위에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빛을 일정 시간 투사를 하게 되면 필름에 있었던 그 그림의 모양이 고스란히 코팅 감광 필름이 인쇄되어 있는 PCB 위에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형태는 그대로 이미지로 보이지 않는데요. 이 PCB를 다시 현상액에 넣게 되면 현상액은 빛을 받은 부분과 빛을 받지 않은 부분에 반응을 해서 그 용액을 제거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빛을 받은 부분만 이렇게 남아있는 형태의 PCB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빛을 받은 부분만 남아있고 빛을 받지 않은 부분은 지금 형태의 구리가 고스란히 금색으로 노출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공정, 애칭기입니다. 이 애칭기는 염화 제2철을 이용하여 아까 구리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을 부식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구리를 부식시켜서 없애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구조에 따라서 수조 형태와 분사 형태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는 그림은 수조 형태의 애칭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로가 형성이 됐으면 그 위에 구멍을 뚫어주는 타공 장비가 들어갑니다. 바로 CNC 드릴 머신이 되겠는데요. 보통 한 10만 RPM 정도의 고속으로 회전을 하게 되고요. 한 번에 5장의 PCB를 겹쳐놓고 홀 작업을 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하나의 축이 PCB 5장을 한 번에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5장, 두 번째 축,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사진에 보시는 것은 6개의 축이 있고요. 6개의 축을 이용해서 총 30장의 PCB를 한 번에 작업을 하게 되겠죠. 여기 앞에 보시면 앞에는 드릴 비트가 이렇게 번호사이로 꼽혀 있습니다. 이 앞에들. 그러면 자동적으로 홀을 뚫고 다시 와서 드릴 비트를 교체를 하고 다시 원하는 홀을 뚫고 이런 식으로 PCB 위에 구멍을 뚫어주는 그런 드릴 머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비는 도금 장비입니다. 이 도금 장비는 어, 앞 공정에서 가공된 홀 내부에 도금을 시켜주는 장비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도금이 되는 형태의 PCB를 약간 들어 올리는 거고요. 집게 형태로 요거를 다시 안에 집어넣으면 도금 공정에 의해서 도금이 되겠죠. 말씀드렸듯이 도금 공정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전기 도금과 화학 도금. 화학 도금은 전극이 없기 때문에 단지 화학 물질로 인해서 표면을 도금하는 거고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위에 구리바를 이용해서 전극을 부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부여해서 도금을 하는 전기 도금이 있습니다. 화학 도금은 표면 두께를 수 마이크로미터로밖에 도금을 할 수가 없고 전기 도금은 수십 마이크로미터를 도금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핫프레스입니다. PCB가 양면 기판이면 상관없겠지만 다층 기판인 경우에는 PCB 사이에 프리프레그라는 약간 열을 받으면 녹을 수 있는 그런 재질을 집어넣어서 PCB를 압착을 해주겠죠. 그래서 PCB를 4층 기판을 제작을 하겠다. 그러면 두 장의 양면 기판을 준비를 합니다. 두 장의 양면 기판을 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절연 필름을 놓고 절연 필름이라고 하는 것은 프리프레그가 되겠죠. 절연 필름을 놓고 여기에 보이는 이 핫프레스를 가지고 3에서 100톤 무게에 해당하는 힘으로 기판을 압착을 해줍니다. 이때 열을 또 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프리프레그 필름 자체가 녹으면서 기판 사이사이에 스며들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PCB를 압착해줍니다. 다음 공정은 솔더 마스크를 인쇄하는 장비입니다. PCB 표면에 솔더 마스크를 코팅을 해주면 비로소 PCB 색깔이 초록색의 색깔을 가지게 됩니다. 원래는 구릿빛에 금색을 띠게 되는데 이 표면을 바깥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산화될 수 있기 때문에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용액을 도포해서 코팅을 시켜주는 거죠. 이때 코팅하는 것의 색깔이 초록색이면 초록색 PCB, 빨간색이면 빨간색 또는 검정색, 하얀색 여러 가지 형태의 솔더 마스크로 도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초록색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눈의 피로도도 적고 상당히 보기 편한 색깔이기 때문이죠. 네, 그 다음에 실크 스크린 인쇄 장비입니다. 실크 스크린 인쇄 장비는 여러분들이 출판할 때 책을 인쇄하는 장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자를 인쇄하기 위해서 스텐실을 하나 제작을 해서 거기에 이런 형태로 글자를 인쇄를 하게 됩니다. 요 위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스쿼지라고 해서 잉크 용액을 그대로 이렇게 쫙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도포를 해주겠죠. 요 위에 올라가는 그 망 자체가 가로 세로 격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망의 입자가 요 글자 부분에 고스란히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망의 입자가 얼마만큼 가는 망이냐 또는 큰 망이냐에 따라서 글자의 거칠기가 변경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인쇄되는 시간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장비는 메탈 마스크를 제작하는 장비입니다. 메탈 마스크는 스텐실이라고도 하는데요. PCB 표면 위에다가 사전에 납을 올려둡니다. 납을 올려두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납이라는 것은 고체 형태의 납인데 실제 여기에 있는 납은 점성을 갖기 위해서 액체 형태의 크림으로 되어 있는 납입니다. 크림을 납을 미세한 분말 형태로 가공을 하고 열에 잘 없어지는 그런 용액에 같이 섞어서 만든 크림이 되겠죠.
그래서 솔더 크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솔더 크림을 PCB 위에 도포를 하는데, 그냥 도포를 하게 되면 PCB 전체에 다 묻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메탈 마스크라는 것을 미리 만들어 줍니다. 이 메탈 마스크는 보시는 것처럼 이 금속 판 위에 구멍 홀이 뚫려 있습니다. 이 홀들은 PCB 위에 올라가야 될 납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되고요. 모양도 랜드 사이즈에 일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탈 마스크를 PCB 위에 올려두고 솔더 크림을 발라주고 스쿼지를 가지고 쭉 밀어주게 되면 납이 그 사이사이로 빠지면서 PCB 위에 올라타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이 스텐실이라는 이 메탈 마스크를 제작하는 장비는 오른쪽에 보이는 이 장비가 되겠는데요. 이 장비는 이 메탈 마스크에 구멍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출력의 레이저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줍니다. 그래서 정교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정밀성이 높은 장비인데요. 이 장비는 정밀하게 제작하기 위해서 이 에, 바닥판이 돌로 되어 있습니다. 돌로 되어 있고 표면이 상당히 에, 정확하게 정밀하게 가공이 되어 있죠. 그리고 돌로 되어 있는 이 XY 플로터처럼 움직이는데요. 이 움직이는 판 자체는 여기 부분을 보시면 에어로서 에어를 분산시켜서 공중에 떠 있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아주 정확하게 XY를 움직이고 이 부분에서 레이저가 나와서 구멍을 뚫어주는 이런 형태의 장비입니다. 이 장비 한 대만 하더라도 약 대략 한 20억 정도가 넘습니다. 그래서 장비 지금까지 보셨던 이 PCB 공정에 들어가는 모든 장비들이 대략 대당 못해도 수억 원 정도가 가는 그런 장비들이 되겠죠. 자, 다음 장비는 마지막 장비인데요. PCB 제작이 다 끝났으면, 아까 크림까지 도포를 했으면 크림 도포를 하고 나서 부품을 올려주겠죠. 부품을 올려주고 웨이브 솔더링이라는 머신을 이용해서 납땜을 해주게 됩니다. 그 납땜된 장비, 납땜된 결과물, 그 PCB 결과물을 확인하는 장비가 바로 베어보드 테스트, BBT 장비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핀들이 PCB 밑에 쭉 깔려 있고요. PCB를 이 핀들 위에다가 올려둡니다. 그러면 원하는 포인트들을 이 침들이 다 붙게 되겠죠. 그러면 이 핀들에게 사전에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대로 전기 신호를 줘서 배선이 정확하게 연결이 됐는지 또는 끊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